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는 딱 제가 생각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료가 이제 보장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교육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보장이 되고 비용도 안 들고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노력하면은 쉽게 이제 자기가 살 곳을 얻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다 책임을 져주니까 주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래서 대개는 교육, 또 의료, 그리고 주거의 문제가 안정적인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죠. 뭐 소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뭐 3만 불이 꼭 넘어야 되는 것도 7, 8만 불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향점을 갖는다라면은 그런 거를 중심으로 그 목표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뭐 돈을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456억을 혼자 몇몇이 갖고자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함께 발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정세관계라는 제하에 장창준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요 근래 어제는 그저께는 SLBM 북에서 발사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남쪽에서도 SLBM을 발사했다고. 북에서는 이제 바지선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북에서 발사한 것보다는 이제 훨씬 성공한 그런 거다. 그러면서 SLBM을 발사해서 남에서 뭔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전쟁 억지력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고 우리는 대단한 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에서 발사하면 꼭 도발이고 뭔가 공격을 할 듯한 뭐 이런 똑같은 발사를 갖다 놓고서 언론에서 보면서 꼭 도발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계속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서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장창준 선생님이 시원하게 풀어주시지 않으실까라고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33기 5강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창준 선생님은 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외래 교수였고요. 현재 별의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특임강의 교수이십니다. 저서로는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정세관계에 대해서 우리 장창준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겠죠? 네, 벗고 하겠습니다. 1년에 2차례씩 거의 이제 연중 행사격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요. 서울 광진구라고 있죠. 광진구는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광진구랑 경기도에서 안산, 여기가 한 15년이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정세가 좋건 나쁘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굉장히 뜻깊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남다르게 이 자리에 설 때는 좀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SLBM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SLBM 혹은 ICBM 이런 용어들을 원래는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용어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알면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국제정치학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좀 쓰는 사실은 좀 전문 용어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에 그냥 끊임없이 나오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제 설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가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뭐 남북 관계가 있고 한미 관계가 있고 북미 관계가 있고 뭐 북중 관계, 한중 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안경이 저는 국제정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다루시는 분 중에서는 뭐 북한학을 공부한 분도 있고 뭐 역사학을 공부한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국제정치학이 좀 더 좀 한반도 문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국제정치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센 나라에서 만들어진 정치 이론이 주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국제정치학의 주류 이론은 어느 나라 이론이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제정치학계의 판도도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시각에서 국제정치학을 바라본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발이라는 표현 이것도 사실은요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사례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이전에 표를 찍었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2017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북이 막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쏠 때 있습니다. 그때 북에서 ICBM까지 했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는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하면은 그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나 문재인은 절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ICBM이 뭐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떨어진 미사일이에요. 사정거리가 10,000km 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한국에게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요. ICBM은요, 부메랑이 아닙니다. 날아가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ICBM이 위협인 거는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이 가장 큰 위협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ICBM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거는 미국의 시각입니다.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미사일이 우리에게 위협일까요? 단거리 미사일이 우리한테 위협입니다. 중거리는 일본한테 위협이고요. 장거리는 미국한테 위협이죠. 따라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 속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요, 워딩은 단거리 미사일, 핵탄두로 장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미국 중심의 사고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한국 사회의 대통령이라는 분 입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도 그 발언문을 써준 연설 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사고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ICBM이 우리한테 가장 위협이지. 이런 사고를 그냥 부지구식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저는 조금은 좀 한반도 중심. 그래서 우리 한반도 중심의 국제정치학을 새롭게 좀 규정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저는 왕패를 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요, 남북미 관계의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다들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 그죠?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북미정상회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상당히 많이 기뻐하고 좀 좋아하고 이랬던 것을 기억을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사실 거의 2018년도에 그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리고 최근에 북이 또 2017년만큼은 아니지만은 미사일을 꽤 자주 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SLB 또 쐈고요. 이때까지 사진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열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세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 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는데, 좀 18년 이후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59년 전입니다. 62년도. 62년도에 국제정치학계를 발칵 뒤집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딱 59년 딱 이맘때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62년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혹시 어떤 사건인지 혹시 떠오르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국제정치학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체게바라 이 사람들이 쿠바에 혁명을 하죠. 혁명 성공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듭니다. 쿠바는 미국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소련이 쿠바의 한 지역에다가 몰래 미사일 기지를 짓습니다. 그때만 해도 ICBM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지음으로써 미국은 바로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 체계를 갖다가 놓으려고 하고 있었던 건데, 미국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사일 기지를 짓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미사일 기지 공사를 막기 위해서 소련에서 배에다가 미사일 부품과 이런 것들을 싣고 들어오는 배를 그 캐리비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해변에서 이제 미국 해군이 딱 맞고 소련의 배를 저지해서 통과하지 못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 국제정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 소련배가 이렇게 옵니다. 미국 막습니다. 너희들 통과 못해. 다시 소련으로 돌아가. 했더니 당연히 소련배는 말 안 듣죠. 갈 거야. 해서 이제 대치를 합니다. 대치하니까 미국이 소련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경고탄을 쏩니다. 빵! 빵 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결국 소련배가 패양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것이 무엇이 밝혀졌냐면은 소련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는 소련배 밑에 소련의 잠수함이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얘기한 핵을 탑재한 SLBM, 이 SLBM이 그 잠수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함대에서 경고탄을 쏘는 것을 밑에 소련 잠수함에서 간파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전쟁을 시작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논의랍니다. 그래서 사령관, 그 잠수함 사령관이 있고 잠수함 사령관 밑에 부사령관이 2명 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미사일 운영
핵미사일, 핵탄두 운영 지침에 뭐가 있냐면요. 잠수함에서는 사령관과 부사령관 2명, 3명이 다 합의를 했을 때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천만다행히 사령관은 쏘자, 부사령관 1인도 쏘자, 부사령관 1명이 지금 저것이 경고탄인지 우리를 진짜로 공격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조건에서 우리가 이 발사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부사령관 1명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SLBM이 발사되지 않고 회항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59년도에 캐리비안에서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였었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게 뭐냐면은 반대했었던 부사령관이 죽기 직전에 이제 회고록을 쓰는 겁니다. 회고록 쓰면서 이제 사실 그때 이러저러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반대해가지고 그때 천만다행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제 국제정치학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엄청 무수하게 많은 논문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아무튼 59년 바로 지금 이맘때쯤 그런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이 냉전 시대 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핵전쟁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사령관 그 한 명마저도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미국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라고 하는 양대 권력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핵전쟁이 터졌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2017년도는 탈냉전 시대 때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못지않은 전쟁 위기가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은요 2017년도에 어마무시했었던 위기 상황을 거치고 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이제 교훈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요 2018년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성과가 유실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살려올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북이 지금 열차에서 미사일을 쐈죠.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또 저건 또 뭔 소리야 그죠? 이제 최근에 이런 미사일도 쐈습니다. 극초음속은요 최근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최근 한창 개발 중에 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극초음속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음속보다 훨씬 더 빠른 미사일만 속도를 내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그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들어보셨죠? 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따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미사일 방어체계는 뭐냐면은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내 미사일이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극초음속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무기체계로 지금 한창 무기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한창 개발 중인 그 무기인데 최근에 북한도 이제 이 무기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SLBM을 쐈죠. 그래서 사실 지금요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군비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9월 달에 최고인민회의라고 이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뭐냐면 지금 쉽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국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최고인민회의라는 곳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합니다. 연설할 때 이런 말 하죠. 그 이전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죠. 그때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답입니다.
현재 남북 사이에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종전선언 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전략 우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이러이러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10월 10일 날 소문에서 북한에서 실시한 최근 5년간 북한에서 개발한 모든 무기들을 전시한 행사가 열렸고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행동으로 맞서겠다.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일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해소하기 어렵다. 꽤 오래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주적은 한국의 미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자체이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미사일들은 너희를 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야. 너희를 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북한 역사에서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있었는데 우리의 적은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백부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 또한 상당히 좀 유화적인 메시지이죠. 그래서 최근 북의 움직임은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를 한편으로 보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유화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저는 좀 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따가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미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규덕 지금 한반도 평화본부장이죠. 소위 말해서 북핵 대표입니다. 북핵 대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핵 대표가 성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주 주말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즉 일주일 상간으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미 사이에 일주일 단위로 긴밀하게 상의해야 할 어떤 의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는 이야기로는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현재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이 제안을 미국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의 종전선언문을 어떻게 쓸 것이고 이것을 문재인, 한국, 미국, 북한, 중국 어느 나라 하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북이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은 캐스치마켓이긴 한데 한미 사이에 굉장히 빠른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아무튼 최근 해석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정세가 악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 뭔가 좀 다시 한번 뭔가 대화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가능성이 동시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해보죠. 저는 한반도 문제를 올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북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것이 무슨 의미인가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워낙에 미국 중심의 이야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캐치해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요. 핵 없는 미사일은 있는데
미사일이 없는 핵은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핵탄두는 뭐냐면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폭탄입니다. 핵탄두는요. 폭발력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익숙한 수류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수류탄을 내가 저쪽에다가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되죠? 수류탄은 어떻게 해요? 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죠. 수류탄은요, 바퀴가 없습니다. 수류탄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류탄을 반드시 던져야지만 내가 터뜨리고 싶은 곳으로 던져서 터뜨리는 겁니다. 핵무기도 똑같습니다. 핵무기는요, 발이 없습니다. 핵무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운반체에 탑재가 되어야지만 핵무기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를 만들고 운반체인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핵을 만드는 순간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핵을 만든 다음에는 운반체까지 만들어야지 이 사고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죠. 북한은 2003년서부터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미사일을 엄청 씁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을 지배했었던 맥락, 북한 저놈들은 핵무기를 만들더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사일까지 개발하네. 이런 진짜 이 전쟁밖에 모르는 놈들. 이러한 분위기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었죠. 하지만요, 핵과 미사일은요, 세트입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 만족하지 않고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 때 이미 미사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추가적인 도발이니 추가적인 위협이니 이런 것이 되기는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는요, 미사일은요, 미사일 발사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험 발사가 있고 발사 훈련이 있습니다. 자, 시험 발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해본 결과 뭐가 미진하다면 그걸 이제 바로 또 수정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은 시험 발사를 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했었던 SLB에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은 시험 발사합니다. 발사 훈련은 뭐냐? 그래서 시험 발사는 그러세요. 시험 발사는 내가 1000km짜리 미사일을 시험을 할 때는요, 1000km로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자기 앞바다에다가 또 뛰어도 충분히 이 테스트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근데 발사 훈련은 뭐냐면은 1000km짜리 미사일을 1000km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 훈련은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 사회에서는요, 북한 미사일을 쓰면은 시험 발사인지 발사 훈련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대북 제재, 자연스럽게 연동되죠. 미사일은 시험 발사는 모든 나라들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이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발이라고 규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2017년까지 북한에서 쐈었던 상당수의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였습니다. 시험 발사.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보통 우리는 그냥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훈련과 연습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훈련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제 곧 2021년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곧 이제 시즌 마감이 되겠네요, 이제. 그죠? 자, 한 시즌을 마친 프로야구 선수단들이 한 겨울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뭘 떠납니까? 전지 훈련 떠나죠? 전지 연습 떠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지 훈련 떠납니다. 전지 훈련 가서 뭐 합니까? 체력 단련하고, 그죠? 타격 훈련하고, 수비 훈련하고, 이런 하겠죠. 훈련은 뭐냐면요, 군대나
스포츠 선수들이요,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은 뭐냐? 연습은요, 예를 들어서, 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앞두고서 이란과 평가전을 갖습니다. 자, 이것을 이란과 평가전을 가질 때 이것을 연습 경기라고 합니까? 훈련 경기라고 합니까? 연습 경기라고 하죠. 훈련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습 경기는요, 월드컵 본선과 똑같이 합니다. 그죠? 전반 45분, 20분 휴식, 후반 45분. 국제적인 룰 그대로 맞추어 진행합니다. 연습은 뭐냐면요, 스포츠 선수들이나 군대가 실전을 가상을 하고 실전과 똑같이 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엄밀하게 영어에서는 훈련을 트레이닝, 연습을 엑서사이즈라고 구분을 합니다. 한미 군사 훈련일까요? 한미 군사 연습일까요? 3월 달에 하는 대규모, 8월 달에 하는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이 아니라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될 때 미국,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엑서사이즈가 진행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미 군사 연습은요, 실전과 똑같이 합니다.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상륙작전 훈련할 때는요, 북한과 지형이 가장 유사한 곳을 선택을 해서 바로 실전과 똑같이 연습을 하죠. 그래서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에서는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그러죠. 아니, 저놈들은 왜 한미 양국이 통상적인 훈련하는데 왜 저러냐?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군사 연습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될 때는요, 북한은 단 한 번도 대화에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연습하고 있는데 대화할 리가 없죠. 그래서 북이 내거는 대화의 조건, 첫 번째, 군사연습 중지해라. 2018년 군사연습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군사연습이 재개가 되죠. 북한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요. 아, 북한이 왜 저렇게 반발하는지, 왜 대화에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북한은 전쟁을 워낙까지 원하지 않을까요? 많은 우리나라 언론들은 북한은 호전적이다라고 말하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원할까요? 북한은요,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자,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미국이 이깁니다. 안 그래? 생각해보세요. 설령,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북한에서 한 발의 핵무기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미국에서 한 발의 핵무기가 북한에 떨어집니다. 누가 더 큰 피해 보겠습니까? 땅덩어리가 훨씬 적은, 인구가 훨씬 적은 북한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북한은 아마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저한테 물어보죠. 근데 저놈들은 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합니까? 이거는 저는 북한의 혁명 전통 때문입니다.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죠? 혁명 전통은요, 북한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혁명 전통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사실은 북한이라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조선은, 그죠? 우리 조선은 일제 때 만주에서 수만 명의 일본군에 맞서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맞서 싸워서 결국 일본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혁명 전통이 있어. 우리는 냉전시대 때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강대국들의 무수히 많은 내전 간섭을 물리치고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혁명 전통이 있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혁명운동은요, 한마디 말해서 무력으로 나를 굴복하고 압살할 때는 차라리 무릎 꿇고 사느니 맞서 싸운다. 이것이 소위 북한이 말하는 혁명운동입니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은 쫄지 않고 맞서 싸울 거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 핵과 미사일까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북한은요, 핵 억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편을 잡으면요, 정세가 안 좋을 때는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정세가 좋아지잖아요? 핵도 포기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를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핵무기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때리려고 해? 우리 절대 핵 포기 못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혁명 전통의 맥락에서 바라보면요, 북한이 말하는 핵과 미사일은요, 보복 공격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보복 공격은 제2 타격 능력입니다. 퍼스트, 세컨드. 자, 퍼스트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날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퍼스트입니다. 내가 얻어맞고 보복 공격하는 거. 이것이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보복 공격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날 때리면은 나도 널 때릴 거야. 그러니까 너 나 때리지 마. 그죠? 이런 것이 보복 공격 능력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요, 보복 공격 능력의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먼저 때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었을 때 이제, 자, 1994년도 이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이죠. 지금 김정위원장의 할아버지. 자, 1994년도 6월 달에 혹시 그때 6월 위기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영변 핵 시설을 실제로 미국이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과 친한 다른 나라의 한 외교관이 급히 편형을 건너갑니다. 야, 김일성,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은 이번에 클린턴이 진짜로 영변을 때리려고 한다. 지금은 장난이 아니다. 미국과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이기지 못하잖아. 미국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조언을 할 때 그때 김일성이 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겠죠? 저 사람들은 셔츠를 벗으라고 하고 코트를 벗으라고 하고 바지를 벗으라고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벌거벗은 꼴이 즉 빤스까지 벗기려고 할 것이다. 그거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는 싸우겠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게 소위 북한의 혁명 전통. 이 혁명 전통이 김정일 시대 때도 이어져 왔던 것이고 김정은 시대 때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북한의 혁명 전통에 동의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북한 사람들의 사고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맞서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제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겠다.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쭉쭉쭉쭉 진행이 되었었고 2003년도에 가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죠.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을 개발해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북이 미사일 개발에 정말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13년, 14년, 15, 16, 17년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중거리에서 장거리로. 2017년도에는 장거리인 ICBM을 3번 발사합니다. 즉 2017년도에 북한은 ICBM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제가 문제를 낼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 있죠? ICBM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일까요?
찍어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내볼게요. 자, 영국은 ICBM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미국은요? 있죠. 갖고 있다. 러시아는 갖고 있다. 중국은 갖고 있다. 그죠? 3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답은 4개입니다. 현재 2021년 10월 21일 현재까지 확인된 ICBM 보유국은요, 4개 나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빼고 유일하게 북한. 북한이 4번째 ICBM 보유국입니다. 영국, 프랑스 없습니다. 네. 아무튼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ICBM 보유국이 됩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ICBM을 갖게 됐어요. ICBM을 갖기 전과 갖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겠죠. ICBM 전까지는요, 북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봤자 끼케가야 괌 정도입니다. 근데 ICBM을 갖게 된 수가 어디예요? 미 본토로 북한의 핵탄두가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아무튼, 자, 여기까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미사일 개발에 집착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발사대가 위에 놓여져 있죠. 긴 기둥이. 안에 풍조가 보이시죠? 미사일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의미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의하는 고용노자 동료께서는 아버지서야 어르시여 상계 지상 기자들이 전략하는 것을 국성 이용 시험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야시고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솟구쳐 오르죠. 잘 보세요. 잠깐 서 있죠, 미사일이 쭉 올라가지 않고 발사대에 올라간 다음에 잠깐 공중부양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잠깐 멈추죠. 그러다가 점화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는요, 소리가 너무 큽니다. 얘는 일반적인 미사일이 아닙니다. 잠깐 섰다가 지금 점화가 되면서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게 이 미사일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이제 미사일이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고도로 올라갈수록 이 미사일 형체는 안 보이겠죠? 근데 미사일 뒤로 하얀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은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 있고 안 나오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 미사일이 갖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미사일 안 보이죠? 우리는 연기를 보면서 아, 미사일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미사일도요, 2017년 2월 달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연기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연기가 어떻게 됐죠? 갑자기 꺾였죠? 연기가 왜 꺾였을까요? 미사일이 이동 경로를 급격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꺼주세요. 네. 자, 이게 이 영상이 갖는 이 미사일이 갖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공중부양을 해요. 일반적인 지상발사 미사일은요, 세워진 상태에서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바로 위로 쭉 올라가요. 얘는 근데 뭐냐면은 발사대에서요, 압력으로 미사일을 빵 치는 겁니다. 빵 쳐서 공중에 띄워진 상태에서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그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SLBM. 즉, SLBM 기술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개량시킨 겁니다. 잠수함은 뭐냐면요. 자, 따라서 이건 뭐냐면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얘네들이 갖고 있을 수가 있겠네. 2017년도에 있겠네 이것이고, 잠수함은요, 제 목소리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잠수함은요, 얘는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얘의 위치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공위성으로도 확인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요, 잠수함의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에 하나 미국의 공격으로 북한 땅 위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가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공격받지 않는 잠수함이 살아남아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미국을 보복 공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얀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은 연료에 따라 가지고 액체 연료 미사일이 있고 고체 연료 미사일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연기가 안 나오고요, 고체는 연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은 뭐예요?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와 고체의 차이가 뭐냐? 액체는요, 여러분들,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주유하죠. 그죠? 미사일도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하기 전에 주유합니다. 얼마 동안 하느냐? 2시간 동안 주유합니다. 통이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에서 ICBM이 북한으로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30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전이라면은 기름 넣다가 죽는 거예요. 고체 연료 미사일은 뭐냐? 여러분, 핸드폰 어때요? 찰칵 윙. 고체 연료 미사일은 장착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즉, 미국 너희들이 쓰면은 우리도 다 쏴버릴 거야.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이 훨씬 더 고성능이죠. 기술을 더 많이 요구를 하죠. 요즘에 이런 것도 가끔 언론에 나옵니다. 가끔. 아무튼, 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사일이, 자, 올라가다가요, 갑자기 방향을 휙 바꾸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사일 방어체계 얘기했었죠. 미사일 방어체계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미사일이 이러한 속도로, 이러한 고도로 날아가는 거 보니 10분 뒤에 얘가 일로 해가지고 요격 미사일이 이쪽으로 날아가서 얘를 공중에서 맞춰가지고 얘가 내 땅에 안 떨어지게 해서 내 땅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럼? 얘가 예상을 하고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즉,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이것도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군사전략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면은 실시간으로 우리도 북한 땅으로 ICBM을 날려버릴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미국 너희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를 박살낸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에 숨어있던 미사일이 너희를 공격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입수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거 하면 우와, 아니
어떡해요? 이런 말 다 나오는데 어느 좀 안 그러네요. 이 영상을 제가 있겠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이거요.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이게 2017년 2월 23일인가 한 건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북한이 갖고 있는 첨단 무기예요. 북한이 보통 나라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첨단 무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개한 거예요. 왜 공개했을까요? 공개한 이유. 미국이 북한 건들지 말라고. 그렇죠. 미국 너희들은 속 틀리면은 우리를 때린다고 하는데 너 때리면은 너희도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 때리지 마. 이거죠. 첫 번째, 너도 맞으니 때리지 마. 두 번째, 너 이 무섭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대화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영상을 다음날 공개한 거는요, 물론 영상에는 대화하자라고 하는 이 글자는 없지만은요, 대화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런 메시지를 읽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은 대화하자. 때리지 마, 대화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아까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엄청난 위기라고 했었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2017년 9월 달에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야. 토털리 디스트로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언제였냐? 9월 19일입니다. 2017년 9월 19일. 왜 9월 19일이었을까?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김정은이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미국 통속권자의 망발된 대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결과를 이렇게 했다. 뭐예요? 너희가 트럼프 네가 우리를 완전 파괴하겠다고 한번 파괴해봐라. 해보자. 뭐예요? 붙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랑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군 통수권자인 김정은이가 뭐예요? 서로 붙어보자. 오케이, 붙어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답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X축은 미사일의 이동거리입니다. Y축은 미사일이 올라간 높이, 고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사일은 뭐냐? 17년 5월 달에 북한이 쏜 미사일입니다. 이런 미사일 발사가 바로 시험 발사입니다. 원래 이만큼 날아가는 미사일을 높이 쏴가지고 자기 앞바다에 똑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8월 달에 북한이 이만큼 내려옵니다. 2,700km. 이거는 시험 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발 맞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날 북한은요, 2,700km짜리 미사일을 2,700km로 날려보냅니다. 도발입니다. 9월 달에, 9월 15일입니다. 3,700km로 날려보냅니다. 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요, 자, 8월과 9월 뭡니까? 이놈들이 점점 나한테 가까운 곳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네? 9월 15일 3,700, 만약에 한 번 더 쓰면은 5,000, 6,000, 7,000. 이것들이 시험 발사하더니 지난 8월부터 점점 더 우리한테 가까운 곳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네. 또 이 새끼들 한 번만 더 쏴 죽여버릴 거야. 이게 9월 19일 트럼프 발언이었고요. 22일 김정은 발언은 쏠 거야. 5,000km 쏠 거야. 붙어보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북이 한 번 더 쓰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다행히 10월 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합니다. 저는요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그때를 살아갔습니다. 자, 11월 29일 2017년 북한이 미사일을 쏩니다. 이게 바로 10,000km가 넘는 화성 15형 ICBM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경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예요? 다시 시험 발사로 돌아간 겁니다. 이 미사일을요 8월 9월처럼 정상적으로 쐈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미 본토로 떨어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시험 발사한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죠. 무서워서 그랬는지 평화를 원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실제 발사 훈련하지 않고 시험 발사로 돌아가면서 한반 위기가 한번 꺾이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위기가 한번 꺾이고 나서 이제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정작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이겁니다. 자, 글쎄 안 보이는데 2018년 2월 28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입니다. 2월 중순에 하와이에서요 테이블탑 트레이닝이 아니라 나오죠? 테이블탑 엑사이즈 연습이 실시가 됩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북한의 은폐된 군사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내용의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를 진행을 했는데 성공한다라는 겁니까? 못한다라는 겁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성공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쏘면은 북한도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고 우리 저 미사일을 막지 못해서 우리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국제정치에서요 한 나라의 무기를 없애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때려서 없애는 거죠. 두 번째는요 대화로 없애는 겁니다. 자, 때려서 없애자, 대화로 없애자. 게다가 이건 뭐예요? 때려서 없애는 거를 해보려고 했더니 나도 맞네. 그러면은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대화.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나온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놈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때려서 해결하려고 하자니 내가 얻어맞네. 이제는 대화밖에 수가 없네. 그래서 이때는요 북한이 대화하자 미국이 안 해 하다가 이때를 계기로 대화로 선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대화하자 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안 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8년도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열리고 북미회담 이렇게 열리고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1시간 정도 하고 쉬었어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뒷이야기 이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3개인데 잘 보세요. 이 세 번째 문제야. 여러분,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먼저입니까? 한반도 평화가 먼저입니까? 북미 관계 수립. 그렇죠. 북미 관계 수립이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결과로 한번 해볼까? 뭐죠? 자, 선 북미 관계 후 평화입니다. 자, 이대로 놓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거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잘 보세요, 문장을.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때요?
앞서 말한 이거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1단계에서 새로운 공유관계, 2단계에서 평화, 3단계에서 비핵화입니다. 그죠? 새로운 공유관계 수립이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얘가 돼야 얘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너와 나의 신뢰가 비핵화를 투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가 비핵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이렇게 풀린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예전에 뭐였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북미 관계가 좋아진다. 이거였어요.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ICBM에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 소위 말해서 미국 내에서 이 전통적인 안보 세력들 과거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반발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고 이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안 되겠어. 나는 이거보다는 제소를 중요해. 아무튼. 그러니까 이대로 하노이 회담은 이와 같은 합의를 이제 구체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겁니다. 즉, 영변에 있는 핵실을 폐기하겠네가. 대신 대북 제재 완화해. 이제 김정은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난 이제 이미 ICBM까지 기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력은 더 이상 추진이 안 할 수 있어. 이제 나에게 필요한 거는 경제야.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해. 그래서 영변 포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 해제해. 이거를 사전 합의를 해서 하노이에서 모였는데 여기서 트럼프한테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이러니 돌아가는 김정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속았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정전선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정전선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북미양 정상이 합의했는데 안 지키는데 정전선언 해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를 북한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호상 신뢰 구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비핵화는 신뢰 구축 정도에 따라서 비핵화는 좌우되는 거예요. 북미 간의 신뢰가 10% 쌓이면요. 비핵화는 10% 이루어지는 겁니다. 50% 쌓이면 비핵화는 50% 가는 거예요. 신뢰가 100% 쌓여야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때보다 지금이 더 신뢰는 더 없어졌겠죠. 그럼 이때보다 비핵화가 훨씬 더 어려워진 겁니다.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비핵화 말하면 의미가 없죠. 아무튼 이런 것이고요. 이거 제가 넣은 거는 워낙 언론에서 북한이 어겼고 이런 건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백서 2년마다 한 번씩 국방백서를 냅니다. 백서는 이제 북한의 도발 일제 가지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국방부인데 2018년, 19년도까지 북한의 도발 건수 어떻습니까? 0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18년과 19년도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어. 2020년에 가서야 한 건 봤습니다.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건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언론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하노이, 글씨는 안 보이시죠? 하노이 회담이 있었죠. 자, 문제는 뭐냐? 18년 9월 달에 평양선언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이에 우리 언론은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2018년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한미 사이에 논의 기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2018년 11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한미 워킹그룹 회의의 첫 번째 안건 1차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뭐였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권이었습니다. 왜냐? 이때 개성공단을 조속해야 한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래서 당연히 2016년 1월 달에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가 폐쇄하면서 한 번도 올라가보지 않았었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 선을 입고 나서 한번 올라가보자 해서 문재인 정부한테 방북 신청을 하고 북한에서도 오케이 해서 이제 10월 말에 올라가기로 그래서 2018년도에 평화에 보면요 18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가 되었다가 19년 8월 달에 한미 군사 연습을 치르면서 이제 후퇴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작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6월 달에 남북 뭡니까? 연락사무소 폭파가 됐죠. 그죠? 북한이 북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때 그냥 넘어가고요.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가 정체되었다. 언론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2019년의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18년도에 남북 회담이 앞서 말한 것처럼 남북 주도성과 군사합의 중립성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과정은 남북 주도성이 상실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남북 주도성이 상실되는 순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폭파한 다음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등장을 하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쪽에다가 인민군대를 투입하고 거기서 앞으로도 훈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6월 2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하지마 보류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계획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현재 한반도 시기는요 정확하게 이 직전에 물려 있습니다. 군사행동계획 보류가 철회가 돼서 군사행동계획이 실행될 수도 있고 유보 상태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이때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올해 7월 달에 연락선이 복구가 됐었죠. 그리고 8월 달에 다시 한미군사 연습이 진행되면서 다시 차단됐다가 다시 또 9월 달에 또 10월 달에 또 복구되는 이런 상황도 이때 연락선 안에 놓여져 있다입니다. 그래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를 시키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은 꼭 이걸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비핵협상.그러니까 2018년도에 북한의 구상 뭐였냐면요. 제가 본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 여파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해서 북한 경제를 살려보겠다. 소위 말해서 비핵화 협상을 통한 경제 개발 이 전략을 수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미국이 안 벌어주는구나. 그러면은 이 노선을 수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뭘 수정하냐? 경제건설 노선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을 통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핵협상 없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핵협상 끝났다고 제가 지금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비핵협상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비핵협상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검증을 통한 비핵화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일리가 있죠. 북한 놈들이 비핵 핵무기를 없애는지 안 쓰는지 검증을 하죠. 검증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검증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를 없앴다라는 것을 검증한다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없앴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협상관에서 북한이 우리 56개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미국이 야씨 웃기지 마. 네가 믿을 수 없어. 내가 가서 봐야 되겠어. 그래서 미국이 들어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검증하려면요, 북한 위에서부터 다 봐야 됩니다. 모든 건물, 모든 지하시설 다 봐야죠. 북한이 이거는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따라서요, 북한이 검증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확증이 안 돼요. 그래서요, 검증을 통한 비핵화는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북한이 우리 56개 있어 하면은요, 믿는 겁니다. 아, 너 56개 있구나. 오케이, 인정할게. 그 다음에 협상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됐어요. 우리 없앴어. 너 없앴니? 오케이, 인정할게. 방법이 이겁니다. 몇 개인지 모르겠어. 또 하나, 네가 진짜로 56개 없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서 봐야 되겠어.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싱가포르에다 명시되어 있는 신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구축이 없으면요, 비핵화는 안 됩니다. 북한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신뢰 구축이 아닌 검증을 통한 비핵화를 하려는 순간 전쟁입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검증을 통한 비핵화 얘기를 하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차례 대화하자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은 북한이 싫어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다 했어. 우리 대화는 안 할 거야. 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즉 제재 해제할게 대화자가 아니라 제재를 해제한 다음에 대화. 그러면 내가 대화할게. 북한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일리가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한반도는요, 현재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왜냐? 미국이 빠르게 알아서 스태프 해제할게 나서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그런 조치가 취하기 전에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한미 사이에 문화 협상 이루어지겠다고 하지만요, 한미 사이에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과 앞서 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요, 너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나가지 있어라는 말을 해요. 근데 행동이 아닌 말만 하면 안 나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미양국은 북한이 행동을 보여야 또 우리도 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교착 국면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북한도 우리도 한반도가 극단적으로 정세가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죠. 북한은 이제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가 위기가 수상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혹시 올해 9월 9일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생일입니다. 이때 열병식을 했어요. 열병식을 했는데 뭘 했냐? 우리나라 따지면은 예비군들 열병식을 했습니다. 모든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무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즉 그게 뭐냐면요, 한반도의 긴장이 생기면요, 북한은요,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돌리지 말고 총독에 나옵니다. 북한에 있는 농촌에서 일하던 농민들이요, 낫이랑 이걸 호미를 넣고 총독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요, 올해 계획한 생산물, 올해 계획한 목표치, 생산량에 지금 올인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은 정세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한국도 정세 안정되길 바라죠. 미국도 정세가 안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도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세가 안정되기는 다들 바라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대화,
있어 보이고 상대방과 대화해야 할 조건들이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세가 꽤 오랜 기간 장기 교착에 갈 것이고, 다만 장기 교착하면은요, 그래서 속성,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하나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나름대로 무기 쏘고 미국의 한국도 훈련하고 이런 과정에 서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이 동시 존재하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의 한반도 정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안정이 지속되는 경우, 깨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저는요, 이게 저는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동이 되고 있는 런닝머신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얘 속도만큼 내가 달려야지만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그죠? 만약에 이 런닝머신보다 내가 속도를 덜 내게 되면 저는 뭡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한반도는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그나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유지가 안 됩니다. 딱 분단 체제가 작동하는 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 그나마 제자리 걸음이라도 할 수가 있고, 런닝머신에서 멈추는 순간 언젠가 저는 꽉 넘어지죠. 한반도가 남북 사이의 대화나 교류를 멈추는 순간 한반도는 위태로 가죠. 그냥, 그래서 한반도는 분단 체제라고 하는 걸 작동하는 런닝머신. 따라서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과 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트릴레마는 뭐냐면은 세 가지 목표인데 세 가지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것을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바라죠. 이게 바로 한반 비핵화입니다. 또 하나, 한미동맹도 우리한테 굳건하게 돼 있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는요,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개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뭘 버려야 될까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버릴 수 없죠. 비핵화 버릴 수 없죠. 한미동맹은요, 이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은요, 목적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요, 동맹을 통한 평화도 있습니다. 자주국가를 통한 평화도 있습니다. 적대국과 악수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러 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동맹이라는 수단입니다. 근데 동맹이 70년 동안 이면서같이 동맹 자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잘못 설정되어 있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죠. 핵 없는 한반도, 핵무기와 핵외비 없는 한반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미동맹과 차근차근 거리를 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도에 한반도의 봄이 깨진 첫 출발도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즉, 미국이 반대하면은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상 안 돼. 라고 하는 사고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을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역사적이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5년 혹은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 이후의 3년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동맹 쉽게 말 못하죠. 정부는 외교를 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시민사회에서만큼은 목소리를 높여냈을 때, 그리고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그 시민사회를 들이기되고 정부가 협상력을 혹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영역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화회복이 다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뜻을 기생하는 현직 속에서 정권 지착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틀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아마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라도 우리 시민사회에서라도 먼저 한미동 즉 미국에서 차근차근 벗어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